안녕하세요. 위클리 세종기업 데이터. 오늘은 11월 9일입니다. 저는 전혜성이고요. 네, 저는 정윤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민경입니다. 요즘에 시장이 특정 종목에 대한 쏠림 현상이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에코프로 BM, LNF, 이제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위메이드 이런 거 갖고 계시지 않는 분들이라면 요즘에 특히 더 좀 소외감이 좀 생기실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좀 시장에서 많이 소외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롯데케미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21년도 3월 고점 대비 한 30% 정도 하락을 했어요. 표면적으로는 QOQ,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 1분기 이익을 고점을 찍고 2분기, 3분기 이익과 이익률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원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글로벌로,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소재 섹터이기 때문에 공급의 증가와 수요의 증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글로벌로 캐파 증설이 수요 증가분에 비해서 좀 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우려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데 22년도에 수요가 크게 회복하지 않는 이상 스프레드 개선에 따른 증익이 상대적으로 좀 제한될 수 있다라는 점이 최근 주가 약세의 그런 주요 배경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단 생각보다 수요가 약했던 이유는 코스피 시장 전체의 이유랑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판가에 전부 전이시키지 못했고 물류와 이제 반도체 공급 이슈에 따라서 밸류체인 영향이 좀 전반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런 수요가 생각보다 좀 약했다. 근데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롯데케미칼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기업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22년도 상반기에 이런 이슈가 좀 많이 해소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해결이 빠르게 된다라고 하면 의외로 좀 수요 성장이 견조하게 나올 수 있는데 반대로 이게 좀 어렵다라고 하면 좀 이 부진이 좀 오래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런 실적 발표에서도 관련된 질의응답이 좀 있었는데 아예 좀 직접적으로 아예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요가 굉장한 강세가 없다면 22년도 수급 상황은 21년 대비 악화될 가능성, 그러니까 크게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22년은 21년 대비 감익이 좀 불가피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사측에서도 공급이 늘어날 거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부정하지는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공급 증가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수급 밸런스를 스프레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제품을 만들어서 원재료 가격을 이 판가에 반영시키는 그 스프레드 차이가 무조건 공급단의 그 영향만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좀 설명을 해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을 소개를 시켜드린 이유는 이 회사가 경험적으로 20만 원 이하 정도에서는 이런 대부분의 악재가 좀 반영됐던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소외됐기 때문에 이런 거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이 되고 일단 이미 시장에서 쏠려 있었던 그런 자금들이 이제 빠져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낙폭과대주 좀 시장에서 좀 소외되었던 소외주들에게 좀 관심이 좀 가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소개를 좀 드려봤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화학주가 얘만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금융위기급 지금 네, 주가라고. 네, 네. 그러니까 금융위기까지는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이 사실 그쵸, 화학주 그쵸. 입장에서도. 근데 요즘에는 조금만 미래가 안 보이면은 이제 선반영. 네.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도 선반영을 많이 하고 좀 안 좋은 쪽으로 선반영을 많이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과거랑 또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롯데케미칼이 IR이나 이런 그 활동에서 되게 보수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접촉하거나 이렇게 시장에 나온다기보다는 회사 실적이 주가를 결국엔 증명을 해줄 거다. 이익이 잘 나면 회사 주가는 올라가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본적인 스탠스가 과거엔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조금 더 이런 IR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 하던 기업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했을 땐 저희가 그래도 이런 업을 좀 하고 했는지 이제 몇 년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그래도 경험적으로 이런 스탠스의 변화가 있으면 그래도 좀 좋은 성과가 있었던 걸로 저희는 기억을 하고 있어서 한 번 정도 20만 원 그리고 깨지면 이제 롯데케미칼이 이제 제품이 이제 아로마틱부터 에틸렌 전부 다 하는 회사니까 복합 회사 중에서도 제일 어떻게 보면 큰 회사니까 이 회사를 바탕으로 연구를 해보면은 스페셜티를 하는 회사라든지 다른 회사들도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보면은 화학 네. 전체를 공부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되니까. 또 이게 과거에는 이제 한창 올 연초였죠. 수소나 이런
그런 신사업에 관련된 네.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테마라고 하잖아요. 열풍이 불었을 때 네. 롯데케미칼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슈가 좀 덜했는데 이제 자기네들도 이제 좀 더 고부가 제품 위주로 좀 제품 믹스를 바꾸고 뭐 이런 수소나 뭐 태양 전지 소재, 뭐 이런 전지용 소재 이런 것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회사의 밸류를 좀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신사업을 좀 추진한다고 하니까 그래도 20만 원 정도가 한번 깨지면 그래도 좀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E&M이랑 아프리카 TV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E&M이 이번에 3분기 실적이 이제 양호했습니다. 커머스 부분이 조금 부진했기 때문에 전체 볼륨이 좀 줄어들긴 했는데요. 영업이익률이 잘 나왔다 보니까 그 이익단은 이제 QOQ로 QOQ로도 이익이 좀 늘어났고 전년 동기 대비로도 이익이 한 160억, 170억 정도 늘어난 좋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이제 항상 나오는 질문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디즈니 플러스 같은 이제 글로벌 OTT가 국내 시장에 진입을 하면서 이제 OTT 시장 전체적으로 경쟁이 좀 심화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번 홈콜에서 나왔는데 이번에 좀 개인적으로 귀를 좀 쫑긋했던 내용 중 하나는 이제 경쟁 플랫폼이 늘어나는 것은 분명 리스크 요인이긴 하지만 또 E&M은 잘 아시다시피 컨텐츠가 이미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고 또 우리가 이제 E&M의 그런 드라마나 예능 등을 되게 잘 재밌게 소비를 하고 있잖아요. 네, 마치 전에는 이제 텔레비를 틀면 이제 뭐 SBS나 뭐 이런 공중파를 먼저 틀었다면 지금은 제가 이제 올레 TV 보고 있는데 3번이 TVN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들어가자마자 그냥 일단 3번을 습관적으로 눌러보는 그런 게 참 큰 변화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이제 채널 인지도도 정말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럴 정도로 이제 라이브러리를 굉장히 탄탄하게 갖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국 시장에 그런 디즈니 플러스 등도 이제 진출을 하면서 이제 국내 컨텐츠를 이제 사려고 하는 이제 그런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 콜을 들으면서는 이게 분명 OTT 시장 경쟁이 이제 심해지는 건 리스크 요인이지만 반대로 티빙과 그 다음에 E&M이 잘 한다면은 이제 티빙의 그런 플랫폼 파워도 가져가면서 또 컨텐츠는 또 컨텐츠대로 판매하면서 이런 두 마리 토끼도 다 잡을 수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컨텐츠주 대비로는 다른 것도 엄청 많이 갔잖아요. 뭐 오징어 게임 나오면서 네. 정말 많이 갔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E&M 모두 조금 아쉽긴 했지만 만약에 중장기 관점에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하실 때 이런 컨텐츠 기업들 또는 이런 제작사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신다면 E&M 스튜디오 드래곤 이쪽은 또 항상 이제 관심을 잘 갖고 있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 스튜디오 드래곤이 상장을 했을 때 밸류가 싼 밸류는 아니잖아요. 지금 형성되어 그렇죠. 있는 밸류가. 네. 아니 얘가 왜 이렇게 높은 밸류를 받을까라고 사실 이렇게 좀 의아해했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보다 지금 상황을 돌이켜 보면 훨씬 더 이러한 드라마 제작사라든가 이런 역량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면서 왜 이런 밸류를 받는구나라는 게 좀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가 처음에는 이 집이 10억이 말이 되나 하다가 옆집이 20억이 되니까 이 집은 10억이 너무 싸다가 되는 것처럼 그렇죠. 요즘에 뭐 멀티플이 뭐 100배가 넘는 회사들이 너무나 많고 그런 회사들이 또 대장이 되다 보니까 너무 싸 보이는 그런 네. 효과도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사실 볼륨이 가장 크고 가장 탄탄한 기업인데 요 같은 동종 업계에서는 네. 그래서 저도 오히려 조금 더 변동성이 큰 그런 다른 제작사들보다는 좀 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했고요. 또 기사상에서 이제 언론 보도상으로 뭐 티빙이 뭐 글로벌로 진출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막 댓글을 보면은 막 너무 막 무시하더라고요. 무슨 티빙이 넷플릭스랑 대항을 하냐 뭐 계란으로 가위치기다 막 이런 댓글이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래도 티빙이 글로벌 진출을 생각할 수 있을 정도까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있으니까 그런 전략을 좀 구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요즘에 또 저는 티빙을 그렇게 열심히 보지는 않지만 술꾼 도시 여자들이었나?
뭐 그런 또 새로운 컨텐츠가 광고를 많이 하고 또 재미도 있고 흥행도 되는 것 같은데 중간중간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환승연애가 또 인기가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번에는 또 술꾼 도시 여자들이랑 컨텐츠가 또 얘기가 회자되고 있어서 어쨌든 그런 그 스튜디오 드래곤의 제작 역량을 이제 티빙에서 오리지널 컨텐츠로 만들어내는 것들은 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런 게 사실 보이지 않는 회사의 경쟁력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또 어느 순간 오징어 게임 것처럼 대박을 터트리는 게 나오니까 ENM이랑 스튜디오 드래곤도 저는 다시 좀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요. 아프리카 TV는 이번에도 정말 대박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아, 여기서 더 갈 수 있을까? 주가가 여기서 더 갈까? 뭐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이제 항상 매번 생각을 하는데 매번 이게 좀 이렇게 점프를 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2%, 영업이익은 64%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는 그런 얘기가 좀 종종 나왔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가 이제 되었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집에서 시청하던 분들이 이제 밖으로 나가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주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목소리 당연히 나왔는데 요거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는 오히려 그 회사 입장에서는 위드 코로나를 반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반기는 주요 이유가 이제 그동안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BJ 분들도 활동이 안 됐던 거예요. 나가서 뭐라도 밖에서 활동하고 촬영을 하고 행사에 참여해서 촬영을 하고 방송을 하고 해야 되는데 오로지 그 실내 공간에서만 촬영을 하다 보니까 BJ 컨텐츠 측면에서는 제한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사회 활동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보니까 BJ 활동 영역이 넓어지고 그러면 다시 그것들은 컨텐츠가 다양해지고 더 소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고 또 회사 입장에서도 뭐 BJ 뭐 시상식이라던가 아니면 대규모 행사 같은 거를 꾸려서 자체 이제 BJ들이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서 오히려 이제 코로나가 풀리기를 반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오래 했죠. 좀 답답하기도 하고 이제. 네, 또 사람은 언제까지나 집에서 컴퓨터만 보고 살 수 있는 사람 종족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 어렸을 때 이제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거 보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뭐 이렇게 네. 표현이 나오는데 지금 와서 보면 좀 그게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혼자 있으면 좀 답답하고 좀 외롭기도 하고 하는데 오랜만에 이제 사람들 만나서 밥 먹고 얘기하고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좋은. 그게 네. 보면은 이제 11월 1일부터 좀 풀렸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사람도 더 많이 먹을 수 있고 시간도 하니까 영화관이나 아니면 어디 쇼핑몰만 가도 마스크만 쓰고 있지 예전하고 똑같은 거 같아요. 말리지만 않으면 사람들이 그동안 정말 그런 게 이제 고팠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이제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 또 하나 또 이제 귀를 쫑긋했던 그런 Q&A 답변 중 하나가 이제 아무래도 기부경제, 별풍선 매출은 꾸준히 계속 상승을 하고 있지만 회사 입장에서 그것만 믿고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대표님께서도 이제 기부경제 매출이 어느 정도 꼭지가 닿았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성장이 둔화되는 것을 광고가 커버할 수 있도록 광고 쪽에 힘을 많이 싣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 광고가 아니라 이제 BJ들이 이제 중간에 이제 쉬는 타이밍에 광고를 송출할 수 있는 그 광고를 송출하게 되면 BJ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를 좀 짜고. 저도 그 얘기 처음 들었을 때 되게 신박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광고라는 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에는 이런 인터넷 그런 화면지 상에 이렇게 배너가 띄어져 있거나 뭐 이렇게 아니면은 어떤 컨텐츠 접했을 때 뭘 X를 누르고 들어가야지만 하는 그런 광고인데 그거는 딱 그냥 자연스러운 광고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사실 BJ 방송을 잘 본 적이 없어서 방송 시간이 그렇게 오래되는지 몰랐어요. 4시간에서 6시간? 방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그 시간에 화장실도 가야 되고 뭐 쉬는 시간도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 타이밍에 예전에는 지금까지는 그냥 자기 사진을 띄워놓거나 아니면은 뭐 관련 영상을 틀어놓거나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BJ 입장에서도 보던 시청자가 나갈까봐 이제 그 걱정을 항상 안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잠깐 광고 틀어놓고 저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이러면서 광고를 틀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보통 숙제라고 하거든요. 이런 걸. 자기가 숙제가 있다. 1시간마다 이제 3분 정도를 틀어야 되는데 이제 매일마다는 아니고 뭐
한 달 해가지고 총 자기가 이 방송한 시간에 이제 60분마다 3분씩 트는 걸 이제 계약이 된 거죠. 숙제 좀 해야 된다고 튼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하죠. 이해도 하고 이제 그런 걸 안 하려면 이제 구독 같은 걸 하면은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구독 안 하면 네가 잘못이지 하면서 숙제 정도는 봐줘야지라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까놓고 얘기를 하니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사람들도. 인식도 좀 많이 변화되고 있는 네. 것 같아요. 광고도 컨텐츠다. 그 얘기 한 번 더 좀 첨언해서 좀 드리면 네이버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이버도 광고가 이렇게 많이 실리면 이용자들이 이탈을 할까봐 좀 많이 망설였대요. 그래서 되게 보수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그 경쟁사라고 해야 되나요? 카카오톡에서 그 대화창에다가 광고를 본격적으로 실으면서 성장을 했는데 이용자들이 그거를 의외로 잘 받아들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좀 망설이지 않고 광고를 좀 더 실어 나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프리카는 또 이제 자체 플랫폼에서 이익이 잘 나는 회사잖아요. 자체 컨텐츠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걸로 플랫폼 파워도 가져가면서 또 별풍선이라는 어디에도 없는 네. 그런 매출은 그럼 그거대로 쭉 올라간대요. 계속 그 페인 유저 비율, 그다음에 이제 돈을 얼마나 지불하는지 금액대 이런 것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만 믿고 갈 수는 없으니까 이제 요것들을 성장이 좀 둔화될 때 광고가 이를 이제 커버할 수 있을 만큼 광고 쪽도 이제 키워가고 있다고 해서 아프리카는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것 같아요. 참 그 경영진께서 그 대표님이 참 잘 이거를 중심을 잃지 않고 끌고 가시는 것 같아서 들으면서 많이 배우기도 하고 또 이제 회사 만약에 주주 입장이라면은 좀 믿음이 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딱 터지고 나서 주가가 4만 원이 저가가 3만 9천 원이었잖아요. 근데 뭐 오늘 신고가가 났는데 24만 9천 원. 그러니까 이번에 들었던 얘기인데요. 컨퍼런스 콜 진행을 어떤 이제 BJ분들이 주기적으로 해주세요. 근데 그 BJ 팬분 중 한 분이 아프리카 TV의 대주주 중 한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제 그분께서 돈을 많이 버셔가지고 별풍선 좀 쏴주시고 하신다고. 근데 이제 가끔 저를 보러 오시는 건지 아프리카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러 보러 오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기 팬분들 중에서도 이제 아프리카 TV 주식을 많이 갖고 계셔서 돈을 많이 버신 분이 계시다 이런 얘기도 이번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그럼 지금이라도 살까요라고 하면은 그래서 좀 조금만 이제 만약에 신규를 갖고 있지 않는 입장이라면은 제발 조금만 조정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바로 들어가면 좀 부담스럽죠. 네, 하고는 있는데 기회를 잘 포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만 더 첨부드리면 아프리카 TV 홈페이지 가시면 그 영상이 다 공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개된 영상을 사실 하나만 보시면 좀 많이 모르실 텐데 과거 거 한 두세 개 정도만 한두 개 정도만 더 보시면 경영진이 어떻게 이거를 끌고 나가는지에 대한 그런 믿음이라고 해야 느낌이 되나요? 오죠. 네,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한국조선해양인데요. 한국조선해양은 이제 현대중공업하고 현대미포의 모 회사죠. 중간지주 회사인데 하면서 이제 보통 같이 묶어서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그룹의 조선사들이 했던 이번에 컨콜 때 했던 내용을 좀 정리를 드리려고 해요. 근데 어차피 조선사들은 다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수주가 연초에 생각했던 수주 목표 대비해가지고 지금 한 120% 달성을 했거든요. 이건 엄청 좋은 소식이죠. 원래 보통 회사들이 공격적으로 그래도 조금은 잡는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수주를 많이 했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하지만 이제 2분기 때는 철강 강제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이제 적자를 미리 손상을 잡아놨죠. 3분기에는 그런 건 없긴 했는데 실질적인 턴어라운드는 이제 내년 정도부터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숫자가 이익이 찍히는 건 23년부터 기대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수주를 120%를 달성을 하면서 이제 도크도 2.5년치 물 일감을 확보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수익성 위주로 선별적인 수주를 하겠다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그동안 이제 강제 가격이 상승을 엄청 급하게 했는데 사실 요즘은 조금은 이제 진정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나중에 환급이 될 수도 있고요. 일단은 다 반영을 해놨으니까 리스크는 더 이상 없는 거고 회사가 실질적으로 턴하는 거는 22년도부터 그렇지만 약간 단점이라고 할까요? 단점을 짚어보자면은 회사는 그러니까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익이 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크를 채워놓고 선별적인 수주 활동을 하겠다는 게 좋은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주잖아요. 그럼 주주의 입장에서는
조선주라는 섹터가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를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조선주는 사실은 이익이 잘 났을 때 주가가 오르는 섹터가 아니라 수주가 많으면 주가가 오르는 섹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주를 선별적으로 한다는 말은 이제 수주를 많이 받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돈 되는 것만 받겠다. 예를 들면 그전에는 뭐 박리다매를 하는 국수집이었는데 1인당 500원만 남아도 이걸 1000그릇 팔아가지고 돈을 벌겠다는 집이었는데 이제는 비싼 파스타집으로 바꾸고 손님을 적게 받더라도 진짜 남는 장사를 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수주가 예전처럼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수는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가 이익이 찍히는 그 사이 기간 동안은 사실은 시장에서 이거를 그래 조선주는 이제 바뀌었어, 이제는 이익이 나는 주식이야 라고 봐주면서 그걸 기준으로 플레이를 해주면 좋지만, 이때까지 봐왔던 조선주는 수주가 많냐 적으냐, 뭐 카탈에서 얼마나 수주했냐라 가지고 주가가 뛰던 거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슬로우하게 될 수도 있어요. 덕분에 아주 소외됐죠. 네. 그래서 이게 그동안은 올해 그리고 120% 수주를 했다는 거는 내년에 수주가 적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이제 크게 배를 나누면 이제 상선 중에서 벌크, 컨테이너, 그 다음에 LNG, LPG 같은 가스선, 그리고 기름을 나르는 이제 탱커선, 이렇게 있는데, 벌크는 어차피 우리나라가 안 하고 이제 중국이 하는 거고요. 최근에 상황이 사실 엄청 좋았던 거는 초대형 컨테이너선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흠슬라가 엄청 날아갔다가 지금 빠졌지만, 그런 컨테이너 선사들이 돈을 어마무시하게 벌었기 때문에 컨테이너 선에 대한 발주가 나왔는데, 이런 초대형 컨테이너에 대한 발주는 어느 정도는 목에 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이게 YOY로 우리가 항상 비교하게 되는데, 내년은 올해보다 더 받기는 힘들죠. 많이 찼으니까. 대신에 이제 작은 컨테이너선이나 피더선 같은 것들은 추가로 발주가 나올 수가 있지만 올해 같이 폭발적으로 나오기는 힘들고, LPG, LNG선은 지금 상황이 엄청 좋죠. 근데 LPG, LNG선은 배를 만들고 나서 그 안에 보냉제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일단 배 껍데기를 만들고 그거를 이제 안벽이라는 조선소 외곽에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에 안에 내부 인테리어를 일종의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배들보다 여기는 보냉제를 깔아야 되니까 기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암벽을 오랜 시간 동안 잡아먹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주를 많이 받는다고 많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암벽이라는 게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 현대, 대우, 삼성 전부 한 20척씩 정도씩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1년에 한 60척 정도를 쳐낸다고 보면 되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아무리 많이 받아도 1년에 60척씩 밖에 소화를 못 해내는 거죠. 물론 수주 잔고는 더 길어질 수 있지만. 그러면 여기서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클락슨 기준으로도 수주 잔고를 보면은 작년 21년 대비 22년은 물량은 오히려 소폭 감소로 잡아놨다고 해요. 물론 클락슨이 무조건 맞는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참고용으로 보면은, 대신에 이제 지금 수주 성과는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P 곱하기 Q로 했을 때는 22년이 21년보다 줄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옆으로 가면은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그걸 첫 번째로 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 이거를 타개할 수 있는 상황은 뭐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4가지 선종 중에서 마지막 선종 탱커선이, 사실은 탱커선은 운임이 지금 상황이 엄청 좋지가 않거든요. 탱커선이 마지막으로 좋았을 때는 이제 유가가 갑자기 그때 마이너스로 가서 난리가 났던 적이 있죠. 유가 선물 뭐 베팅해서 뭐 어떻게 이게 마이너스로 갈 수 있냐, 뭐 주식 뭐 키움증권이었나, 증권사에서도 이게 안 받아져가지고 에러 나고 막 그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때 마이너스 때는 기름을 사서 이제 띄워놓으면은 다시 정상으로 들어오면 팔겠다 해가지고 그때가 마지막 어떻게 보면 탱커선들이 빌리기 위한 폭발적이었으니까요. 올랐었고, 최근에 이제 유가가 최근에는 좀 오르긴 했지만 그동안 유가가 많이 낮아지고 하면서 탱커선이 상황이 안 좋았는데, 그리고 탱커선이 이제 벌크는 빼고 가스선이나 컨테이너선에 비해서 그 깡통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안에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냥 탱크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철판 가격에 영향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원자재 가격에.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도 가장 데미지가 큰 거고, 여러 가지 이유로 탱커선은 발주가 안 나온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년에 뭔가, 지금 유가도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클락슨이라든지 이런 데서 예상했던 것 대비해서 탱커선들의 운임이 개선이 된다면,
그 컨테이너 선사들이 발주를 냈던 것처럼 탱커 선사들도 돈이 있어야 발주를 그렇죠, 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발주를 내야 되겠다고 해서 발주가 추가로 오게 된다면 이 생각보다 훨씬 더 좋아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은 수주단에서는 이제 올해가 피크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신에 그 영업이익은 회사 입장에서도 얘기했지만 영업이익은 뭐 지금 예상은 못하지만 매출액 기준으로 이제 Q&A 할 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미포 기준으로 21년 3조 정도 매출을 예상하는데 22년은 매출이 3.6조를 예상한다고 했거든요. 20%가 매출액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23년에도 매출액 증가가 있을 거기 때문에 매출액이 이렇게 20%씩 증가한다는 거는 고정비가 큰 조선소 입장에서는 이익도 개선될 확률이 높고 회사에서도 23년 이후로는 진짜 우리는 실적주가 될 거다라고 하는데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게 더 빠를 것인가? 수주 잔고가 개선이 돼서 완전히 달라지게 되면 제일 좋은 거고 그게 아니면 수주가 슬로우해지면서 이익이 개선되기 전에 주가가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한국조선해양이 이번에 현대중공업을 상장하면서 모든 조선주들이 같이 박살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엔 ETF라든지 이렇게 같이 마켓을 잡는 그런 패시브들이 되게 중요한데 현대중공업이라는 아주 좋은 조선사가 상장을 해버리니까 거기를 어느 정도 담아야 되니까 나머지 주가들이 같이 빠졌는데 내년에도 현대 3호중공업이 IPO를 하게 될 겁니다. 네, 그거는 아마도 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또 한 번 이런 이벤트 플레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일정을 다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째로는 뭐 수주가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조선주 입장은 23년, 24년까지 길게 가면 계속 좋은 건 맞는데 지금 다들 날아가는 걸 보면서 이제 피눈물 안 흘릴 수 있는 사람이면 모를까 항상 배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체크를 하면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아직은 안 올랐는데 삼성중공업도 내용을 올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시면은 조선주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또 이게 한국조선, 그러니까 과거에 현대중공업으로 상장이 되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한국조선으로 되어 있고 현대중공업이 또 상장이 되어 있긴 했지만 네. 과거에는 이게 이제 현대중공업으로 상장이 되어 있었는데 네. 그래도 이게 9만 원 초반에서 사셨다면은 거의 웬만하면 손해가 안 났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뭐 물론 이게 좀 보유하는 기간에 따라 조금 뭐 좀 수익률 차이가 있긴 있겠지만 그래도 9만 원대 초반 정도면은 거의 손해가 많이 안 났던 그런 가격대여가지고 한 번 정도는 이미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수주가 내려왔던 그러니까 수주가 감소하는 우려감은 주가에 그래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매번 막 급하게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프로 방송인이라서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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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방송은 개인적인 의견이며 최종 투자 결정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